안녕하세요. 창업실무 시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기말고사 때 본인이 만약에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아이템이 있으면 지금 들었던 모든 자료를 다 동털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서 전 창업 안 할 건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서 네, 뭐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창업 실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이템 한번 구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팔 건지 고객을 분석도 좋고요. 그리고 시장 조사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자금 또 어떻게 모을지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어떤 이런 창업들이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체크업되진 않을지, 그리고 우리 거 어떻게 남한테 홍보할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할 거, 만약에 직원을 쓴다면, 채용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지,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력 관리라고 해서 조직에 대한 구성에 대한 어떤 설계, 아니면 인력에 대한 채용하고 관리, 그냥 사람 아르바이트 쓰면 되죠. 뭐 이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조직의 문화의 구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효율적인 어떤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기업체에서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이 인적 관리를 하나 가지고도 한 학기를 다 전문가들은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창업 실무에 그게 이렇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죠. 자, 조직 구성원 및 인력 관리. 조직 구성원은요, 인력 관리에 관한 이제 주요 개념들이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나 뭐 이런 데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조 설계는 인력 채용 관리 그리고 조직 문화 관리 이런 것들이랑 합쳐서 같이 구성해야지만 별 탈이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 생각이에요. 그러면 조직 구조에 대한 설계라고 해서 이건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 분장이 다 있어야 되겠죠. 어떤 역할을, 어떤 책임을, 어떤 권한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잘 설계를 해서 조직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잘 얘기가 잘 될 수 있게끔,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자원이 돈일 수 있고요. 뭐 장비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어떤 구조, 어떤 부서는 돈도 마음대로 쓰고 기구도 마음대로 쓰는데 어떤 부서는 돈도 없고 기구도 마음대로 못 써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구조의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구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부서화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서화는 조직의 다양한 기준이 되는 부서로 나눠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희 학교를 예를 들까요? 뭐 교무처, 그쵸? 교무처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 그죠? 그다음에 또 홍보처 이렇게 있고요. 산학협력처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규모와 목표에 대한 전략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떠하게 부서화 시켜야 되느냐, 기능별로 시켜야 되는 거죠. 기능별. 뭐 우리 성적이라든가 학생들 공부라든가 뭐 학생들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교무처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돈 같은 거 이렇게 들어와서 정리정돈하고 뭐 사고 고치고 뭐 이런 건 어디서 해야 돼요? 행정처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학교도 사업하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따오고 운영하고 또 하고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산학협력처에서 하겠죠. 학교 뭐 지역사회 교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그럼 홍보처는 뭐 하세요? 사람들 막 지금 뭐 성인학습자들만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다른 성인학습자들도 있지만 일단 학령 학생들도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홍보처가 있죠. 그렇게 기능별 부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조직 내에서 유사한 기능이나 어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묶어 놓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전공 적합성 뭐 어떤 걸 전공했느냐도 물론 있지만 부서가 계속 돌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마케팅 뭡니까? 이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냐? 도대체? 응? 어떤 걸로 팔아야 되냐? 뭐 이제 이런 거 연구할 방송국에 나가야 되나? 아니면 어떤 그 SNS를 통해서 나가야 되나? 사람들한테 막 시연 시켜볼까? 다 써보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생산부서는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제품을. 그죠? 재무는요. 돈 같은 거 관리하고 세금 신고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고 이런 거 하는 데가 재무잖아요. 인사는요. 사람을 쓰고 배치시키고 돈을 저기 그 사람이 어떤 급을 올려주고 막 이제 이런 거 호봉을 올려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기능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식으로 부서화해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부서의 특징에 대해서 전문화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산 마케팅, 전략팀, 약간 홍보팀, 시각 디자인을 너무 잘한다든가 아니면 뭐 카피를 딱 떠가지고 뭐 누구를 위하여 뭐 이렇게 약간 만든다든가 포스트를 너무 잘 만든다든가 요새는 다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을 당연히 뽑겠고요. 재무는요 돈 관리는 거잖아요. 계산하고 세금 신고 얼마나 내고 머릿속에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별로 전문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내 부서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 기능 간의 협업도 좀 필요하죠. 야, 우리는 마케팅 부서 무조건 팔면 돼. 니네는 만드는 데잖아. 저로 가. 알았으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고요. 부족하면 부서 간에 약간 조정도 어려우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걸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제품별 부서와 이거는 제품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떠한 것들. 우리가 하는 게 뭐든지 다 제품이니까. 서비스는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 라인별로 좀 나눠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뭐 트럭, 전기자동차 이렇게 제품의 라인별로 부서를 구분을 해서 이 방법은 각 제품의 라인에 특화된 어떤 자원들을 집중시켜서 하는 것도 없잖아 있죠. 근데 보세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자동차, 트럭, 전기차 다 있는 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바퀴, 엔진 뭐 이런 거죠. 디자인은 다 다르겠죠. 세 개 다 조금씩 조금씩 그죠? 전기차는 뭐 구조 자체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라인별로 특화된 어떤 자원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장점도 있지만 제품 라인 간의 자원의 중복 및 비효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제품별 부서와 뭐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지역별 부서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 조금 커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글로벌이에요. 그러면 뭐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막 뭐 이렇게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 간의 조율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잘 융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객별에 대한 부서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직이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그룹으로 형성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그러면은 20대도 살 수 있고 30대도 살 수 있고 50대도 살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10대는 부모님이 사주나요? 미니 자동차? 하여간 뭐 이런 다양한 고객들의 대상으로 해서 그 고객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업에 대한 고객, 소매에 대한 고객, 정부의 고객, 뭐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고객별 부서화는 저는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 네.
기업과 기업이 거래하는 것도 있고요. 기업이 소비자를 거래하는 것도 있고요. 뭐 정부랑 거래하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고객별 부서와 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뭐 있을 수 있죠. 뭐 큰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팔아주는 사람하고 1000만 원 팔아주는 사람하고 10만 원 팔아주는 사람하고 100만 원하고 10만 원짜리 같이 묶어버리고 1000만 원 팔아주는 사람은 다시. 근데 그건 극소수예요. 대부분 다 평준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층 구조라고 해서 이건 조직 내에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수직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조직의 어떤 모든 구성에 대해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어떤 연결된 그런 체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소를 좀 보면 상명하복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직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전달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하위에 상위에서 하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고요. 하위 계층은 무조건 지시만 따르고 있는 대부분 그렇죠. 상위 계층만 결정권이 있고 하위 계층 그냥 나눌 수밖에 없는 상명하복 체계가 동등한 체계예요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저희 나라에서는 꽤 많은 편이죠. 계층의 수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조직의 계층의 구조에 따라서 약간 피라미드 형태처럼 삼각형 형태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상위 계층에 있는 경영진, 최하위에 있는 일선 직원 그런 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뭐 10명의 직원 중에서 5명만 대리가 되고 5명에서 2명만 과장이 되고 2명에서 1명만 차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층의 수가 많으면 의사결정의 과정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왜곡이 발생될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죠. 또한 계층 수가 적으면 의사결정은 빠르지만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체크업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그거 제 거 아닌데요? 막 이래 버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층의 수도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또 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구성되어 있는 그 기업체에 맞게끔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학면하복처럼 위해서 야, 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라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를 수 있게끔 이런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의사결정의 중앙화 및 분권화. 중앙화된 조직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최고 경영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권화는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의 권한이 하위 계층에 조금 있다고 보시면 투표로 막 하거나 뭐 이런 경우 조직의 전력과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중앙화 또는 분권화도 적합한 걸로 결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의견은 낼 수 있어요. 근데 의사결정을 뭐 밑에 직원이 한다? 그런 경우는 물론 그런 경우 할 수 있는 게 있지요. 뭐 야외를 어떻게 갈까요? 그리고 이번에 회식이나 뭐 추석 선물을 어떻게 줄까요? 뭐 상품권이요. 아니면 현찰로 주세요. 뭐 이런 건 투표할 수 있죠. 근데 뭐 그 회사가 돌아가는 중요한 사안을 한다? 결정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결정권만 있지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만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무의 설계라고 있는데요. 직무의 설계는 각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업무와 책임을 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직무와 어떤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역량, 능력이죠, 능력. 능력을 규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무 설계는 직무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사람이 할 일이냐 뭐 이런 거. 다양한 양에 의해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직무의 범위가 넓으면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게 되지만 좁으면 특정 과업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정해주는 것도 좋고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도 직무의 깊이는 직무 수행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업무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약간 부여해 줘야 되죠. 직무의 깊이가 깊을수록
직원들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동기부여도 가질 수 있다. 하면 할수록 뭔가를 이거 내가 해냈어. 뭐 이런 것도 좀 없잖아 있죠. 내가 하면 뭐해? 윗사람이 다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또 안 할 거라는 거죠. 뭐 그다음에 직무의 의미, 직무가 조직 전체 또는 외부 이해관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력을 정보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직무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느낀다면, 만약에 그 직무가 의미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나 몰입도가 되게 커질 거라는 거죠. 나랑 이 직무랑 안 맞아. 안 맞아. 저랑 딱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해서 저한테 딱 좋습니다. 뭐 이러신 분도 있어요. 직무에 대한 다양성. 직무 수행자가 다양한 기술이나 활동을 요구받을 수 있는 어떤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직무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술이 만약 부족하다? 그럼 개발을 해야 되죠. 반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지루함을 좀 없애고 A 곳에 있다, B 곳에 있다, C에서 있다. 이렇게 해서 직무는 그래서 자꾸 돌린다 보시면 돼요. 물론 새로운 거에 적응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역량이라고 얘기잖아요. 그걸 향상시켜야 되는 제게는 되게 좋은 거죠. 통제에 대한 범위, 이거는 한 명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 부하 직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2명, 어떤 사람은 3명 말이잖아요. 통제 범위는 조직의 효과성과 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물론 그 부서가 한 5명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럼 5명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 부서가 3명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럼 3명만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넓은 통제의 범위는 관리자가 많은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감독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넓은 범위는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렇죠? 의사결정하는데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조금 신속하게 따다다닥 될 수 있는데도, 적으면 될 수 있겠고 많으면 조금 그렇겠죠. 그리고 관리자가 모든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감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떤 직원은 열심히 하는데 어쩐 직원은 어디 아파요, 뭐 어째요,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충분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 사람이 많으니까 손이 다 안 가는 거잖아요. 좁은 통제의 범위, 이건 관리자가 적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이 감독의 경우를 얘기를 하죠. 좁은 통제의 범위는 관리자가 각 부서의 직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많지 않고 조금이니까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의 개발과 자원에 대해서 좀 유리하고요. 관리 비용을 조금 증가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자주 만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계층 수가 많으면 의사결정에 지연이 될 수 있다. 이거 뭐 좋지 않은 점이긴 하는데, 그럼 계층 수가 적으면 의사결정이 빨리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은 인력 채용에 대한 관리입니다. 인력 채용의 관리는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인재들을 찾고 거기에 맞게끔 집어넣는 거죠. 채용은 대부분의 뭐 어떤 공고를 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죠. 조직의 성공이 필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채용 과정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또 면접도 봐야 되고, 또 서류도 또 체크업을 해야 되고, 또 조금 더 깊게는 와서 시험도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대부분 지인을 속여서 간다 하더라도 구인 공고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요새는 되게 많습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조직에 필요한 어떤 직무나 직무 해당에 적합한 자격의 조건이 맞는지를 조금 체크한 다음에 공개 채용으로 많이 겨는 경우가 꽤 많지요. 그래서 뭐 이력서를 검토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경력자 뭐 아니면 자격증 뭐 등등등을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면 면접을 통해서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또 영향력, 조직의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 구조화된 면접, 상황 면접, 기술 면접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평판의 조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을 전 직장에다 전화를 해본다든지, 후보자가 실제로 조직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신분조회 같은 것도 또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종 채용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평가는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최종이 확정이 되면 이후에는 후보자의 제안을 전달을 하고 합류된 일정을 조율을 하며 또 급여에 대한 어떤 조율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교육이나 개발을 통해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이 직무에 조금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식도 전달하고 기술도 가르치고 뭐 이런다는 거죠. 이런 정기적인 직원의 경력 개발을 통해서 조직 내 리더십이라든가 역할을 잘 줄 수 있도록 그런 중점을 두는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나 세미나가 나 교육받아 또 나 워크숍 해뭐 이런 것들은 그 조직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빡빡하게 개인적인 일정 없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식에 대한 강화적인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이나 뭐 세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한 8시간도 잘 앉아 있어 봤던 것 같아요. 일단 개인 시간이 별로 없고 거기에 좀 지각하거나 좀 늦게 나오면 또 막 싫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뭘 가르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방법이라든가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조금 숙지를 하죠. 근데 제가 갔던 거는 평생 교육에 대해서 해당이 되니까 라이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내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개발 지도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직원들의 경력이나 어떤 성장이나 리더십을 늘려주기 위해서 초점을 조직들은 맞추고 있는데요. 선배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멘토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코칭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듣게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향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관리자가 직원을 대상해서 리더십을 어떻게 해라. 뭐 여긴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교육부니까 교육부에서 아예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듣고 저희가 적용하는 것도 없잖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과 관리인데요. 성과 관리는 직원들이 어떤 뭔가를 일을 했을 때 좋은 거를 받기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다 도와주죠. 그리고 조직의 목표나 일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직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설정을 해서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스마트처럼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지 달성 가능한지 관련성은 있는지 시한 제한은 있는지 뭐 이렇게 목표를 자꾸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낼 수 있도록 해내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이라고 해서 성과 관리를 별도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과평가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성과된 공식적인 어떤 평가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직원들에 대한 좋은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발전되는 계획 같은 것도 좀 수립하고 이분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낫겠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보상 결정 물론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보너스, 인센티브, 나이스, 승진 당연한 겁니다. 밤낮이 없고 주말도 없고 올인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돼요. 즉 우수한 직원에겐 적절하게 보상이 제공이 되어야지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일을 막 10시간 하나 12시간 하나 뭐 24시간 하나 막 똑같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네 원치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보너스나 인센티브라든가 보너스와 인센티브가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물어. 보너스는 돈이고요. 인센티브는 주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죠. 인센티브인데 돈으로 주시는 분도 있죠. 물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좀 약간 갈른다고 한다면 그렇게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너스에 대한 혜택. 보너스에 대한 혜택은 직원에게 제공되는 어떤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나왔네요, 보니까. 직원들이 동기부여에 대한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급여.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생계 유지형이니까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서 내 직무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금전을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내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내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시장의 경쟁력, 직무의 중요성, 직업의 경력 이런 걸 또 고려해서 측정한 걸 가지고 또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보너스와 인센티브는 성과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설정하거나 기업 조직에서 설정했던 그 목표를 직원이 덜그덕 달성을 했네요. 달성을 하라고 주는 거니까. 그러면 특별한 어떤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 복지 혜택 그래가지고 건강보험, 연금, 유급휴가, 뭐 교육에 대한 지원, 금전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충성하는데 기회라 열심히 배워서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직의 문화에 대한 구축 이거는 조직 문화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 신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조직은 뭐 하는 회사야? 아이덴티 그러잖아요. 어떤 정체성 그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행동에 가이드를 한다면 외부 관리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이 어떻게 인식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외부에서 이해관계자가 있나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요. 제품 누구한테 팔 거냐고요. 고객. 고객도 이해관계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대로 팔았는지 별 이상은 없는지 체크하는 데는 누구예요? 또 거기 관계감독이겠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뭐 산재보험 이런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들도 관리 외부 이해관계자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막 뭔가를 만들거나 제공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잖아요. 정부에서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기타 등등등 지역사회 발달에 관계가 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외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 기업들을 어떤 인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그럼 무슨 생각 나십니까? 몇 개 생각이 나요. 건설회사. 자동차도 있는데 자동차는 조금 그렇지. 뭐 모두 무슨 회사지? 무슨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삼성 그러면 딱 핸드폰? 반도체? 또 뭐가 있지? 물론 건설도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외부에서 그걸 그 회사의 조직을 얘기할 때는 딱 머릿속에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value라는 가치, 이 가치는 조직이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신념과 어떤 원칙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행동에 따라서 어떤 수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조직 구성원들을 공유하고 따르는 중요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핵심의 가치라고 해서 이 조직이 구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혁신, 고객 중심, 성실성, 존중 이런 식으로 핵심의 가치 위에 거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가치들은 조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자원에 대한 배분, 인재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가치 공유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직원 아니면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좀 이루어지는데 이런 가치는 에 대한 교육이나 리더십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또 이런 가치를 기반한 보상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를 공유도 하고 실현도 한다. 그렇죠. 조직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뭐뭐다라고 선언에 그렇지 않고요. 아까처럼 우리는 고객 중심이야 라고 선언만 하지 않고 실제로 업무나 행동에서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쉽게 말하면 고객 중심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해결해 준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샀는데 S21W가
폭파됐어요. 그러면 싹 수거해가지고 정리정돈 해준다든가. 고객의 가치, 이런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요. 조직의 장기적인 어떤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규범입니다. 이 규범은 어떤 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직원들이 기대하는 행동에 대한 규칙?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오픈된 것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도 없잖아 있죠. 조직 내에 어떤 행동이 용인되는 것도 있지만 그 행동이 용인되지 않는 것들도 있죠. 딱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규칙과 정책과 절차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딱 규범시켜 놔는 것들. 예를 들면서 출퇴근. 우리는 프리예요. 아침 9시에 와서 6시지만 자유롭게 퇴근 가능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막 넥타이 매고 여자들은 치마 입고 딱 이렇게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약간 후리해졌잖아요. 그렇지만 뭐 쓰레빠를 끌고 온다든지 바자마를 입고 온다든지 뭐 이거 나시를 입고 온다든지 여자들은 가끔 있더라고요. 남자분들 런닝만 입고 온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의사결정의 절차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규범들은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기대 가치를 설정하고 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해야 되겠죠. 처음에 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근로계약서 쓸 때 우리는 저희는 학교니까 학교에서 지킬 수 있는 그 규범 이런 것들도 얘기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비공식적 규범이라고 해서 문서화되지는 않지만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조직의 문화와 상호작용에 따라서 형성이 되고요. 특정한 어떤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거 있거나 상사와의 대화를 할 때 암묵적으로 조금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들. 당신이 뭐 상사라고 뭐 모든 거 다 결정권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다 하더라도 위치가 있으면 당연히 내 에티켓 있게 지켜야죠. 그 내가 지키는 에티켓이 저 상대편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아, 저 사람은 사람이 됨이 참 됐구나. 아, 너무 괜찮구나.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범에 대한 역할인데요. 규범은 조직 내에서 어떤 질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대에 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 다 나가자. 다 때려쳐. 오늘 다 휴가야.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직권해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기대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규범은 직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 내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데 네, 서로 얘기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해 없게 이렇게 원만하게 해주고 그리고 A와 B 간에 부서 간에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니까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통제자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막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녹음을 하고 있긴 한데 막 혼자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막 톤이 막 빠른 느낌? 막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말씀을 천천히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식과 상징이라고 했는데요. 기업들은 다 어떤 문화나 상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일체감을 부여시켜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심어줘야겠죠. 아,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인데 뭐 되든지 말든지 월급이란 제대로 주면 좋아. 이런 마인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조직의 어떤 전통이나 행사, 그 다음에 상징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직원들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행해지는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그 시무식 뭐 이래 가지고 뭐 연도가 딱 시작되면 아침에 가서 막 이렇게 또 하고 종무식 그래 가지고 한 해가 끝나면 같이 이렇게 아니면 팀별 무슨 시상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보직 교수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뭐 회의 중요한 회의 뭐 3주에 한 번 그리고 부서별로 회의 2주나 3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 제출 뭐 이렇게 해서 대화의 소통이 계속 되는 거죠. 이런 의식은 조직의 가치를 약간 상기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직원들 간의 유대감. 아, 거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거랑 상통됩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평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상징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일체감을 부여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의식 구조 자체가 직원들을 하여금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무슨 이렇게 회의를 자주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그게 그 조직에서 그게 결정이 됐으면 그냥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자 상징 그래서 조직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건 시각적인 요소나 구호 같은 걸 말을 해요. 저희는 뭐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는 뭐 곧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회사의 로고나 슬로건, 조직 내에 대한 색상, 기념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러한 상징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가치의 시각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직원들에게 일치감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 막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의식입니다. 의식과 상징의 효과는 어떻게 보면 의식은 아까 말한 조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주기적인 어떤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활동을 말씀드린다 그랬고요. 상징은 어떤 슬로건이라고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 것과 그 회사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있다고 한다, 보여지는 게 있다면 조직의 문화는 되게 시각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인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되어 있고요. 또 이들이 조직의 역사와 정통을 유지하는 데도 또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네, 적응이 되는데도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식과 상징은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조직을 이끌어가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 그럼 나보고 이걸 하라는 거야?" 라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게끔 이런 게 의식을 만들어야지, 이런 상징을 만들어야지, 뭐 예쁜 떡볶이집을 해도 예쁜 간판, 그렇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 그게 상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떡을 직접 사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쌀로 해 가지고 만들어 그 자리에서. 방앗간처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슨 행사 의식이 아니라 뭐 그런 의식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만들어서 딱 오늘 팔 것만 만들고 이 재료가 떨어지면 저희는 안 합니다. 이거 갖고 딱 이틀 장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네 지금 재료 준비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 정해지는 거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정해지는 거라 그러면 회사를 만들 때 이런 의식이나 상징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냐. 그거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이 그 조직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원이 됐어요. 구성원이 됐어요. 그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 맞아.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 그 조직에 대한 역사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 저희 경민대학교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이어서
신앙심에 대한 어떤 그런 예의나 그런 걸 많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가르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 목사님이 계셔서 그건 뭡니까? 저희 학교에 어떻게 보면 상징인 거죠. 그런데 성인학습자들은 그걸 구속시키고 싶지 않아서 경민학개론이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였잖아요.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막 성인이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자유도 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상한 종교 집단이었으면 뭐 성인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 막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인들의 어떤 그런 자유, 종교에 대한 자유를 존중해서 경민학교로 이렇게 바꾼 것뿐이죠. 그런 식으로 의식과 상징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면 그 구성원의 사람이면 역사나 전통을 유지할 것이고 새로운 직원이면 아 여기는 크리스찬이야. 나 그래서 좋더라. 그래 무슨 행사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 이 조직에 대한 문화를 나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제 절에 막 다니시는 분들은 불편해 기도하는 게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인식은 약간 뭐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이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어 그래 쬐끔이라도 영이 조금 맑구나. 좀 커지려고 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리더십에 대한 스타일인데요. 리더는 뭐예요? 그 조직에 대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문화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조직의 리더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다르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조직의 분위기도 다르고 싹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자들은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약간 그 학교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한테 힘과 용기와 강건함과 뭐 하나님의 은혜와 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를 해도 욕을 얻어먹거든요. 누구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고 누구에게는 어떻게 다 맞춰요. 다 못 맞춰 못 맞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리더자가 모든 사람을 다 잡을 수는 없고요. 대부분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참여형 리더십.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리더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존중해 주는 거죠.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근데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들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막 말하시는 분들이 모든 거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뭔가를 다 알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죠.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지, 맞지, 맞지. 우리 셋 의견 맞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일 수는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요. 근데 팀원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에 반영하는 조직에 있어서 해당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럼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직원들이 한 거잖아. 이렇게 하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이 참여형 리더십은 나의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얘기를 웬만하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얼마나 저기 되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랑 그다음에 대통령을 일을 수행하면서 얼마 많은 기도방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네. 저 혼자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는 반대편 그 상대를 자기 국무총리로 써가면서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랄까 영원히 유명인으로 남나 봐요. 위인전으로 남나 봐요. 자, 참여형 리더십. 자, 그다음에 권위형 리더십. 이 리더가
물론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지. 강한 어떤 권한이나 행사 이런 게 없으면 안 되지만 명확한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리더십의 스타일.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규율을 조금 강화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율이 좀 강화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명확한 질서를 강화하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 규율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왜? 혼이 있는 사람이 딱 내리니까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죠. 듣지 않고 내가 그럴 때도 있어야 되죠. 직원들의 얘기를 듣는 데도 있어야 되고 내가 딱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신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직원들이 창의를 알았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약간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 질서를 좀 중요시 여기고 리더에 대한 결정이 절대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해당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정부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는 약간 권위형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윗사람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학생한테도 뭔가를 이렇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얘기를 해서 뭔가를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을 하지만 학생들 얘기를 듣고 뭐 학교의 어떤 조직이나 무슨 뭐 자료를 개편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 뭔가를 받아서 이게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약간 그 정부나 이렇게 해서 소속된 데는 아직까지는 조금 권위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기업에서 직원들하고 뭔가를 잘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약간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들이면 네, 참여형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의 얘기를 다 들어서 서로 네,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게 다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네, 번역적 리더십. 리더자가 구성원들의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부여해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이거 해놓고 하면은 어떤 성과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떤 승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위치에 되고 뭐 이런 형태죠. 이 스타일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를 조성을 합니다. 아, 뭐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저걸 끝내고 나면 내가 뭘 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어, 그래서 음, 내가 이걸 해내면 나는 승진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조금 더, 그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자신을 초월한 성과를 내도록 장려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섞여 있어요. 뭔 할 얘기가 있냐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라고 이런 데도 있지만 이렇게 식으로 막 부각시켜서 목가를 역동적으로 문화를 조성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초과적인 추가적인 어떤 성과를 내도록 장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십의 스타일은 조금 다양하지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만 딱 국한한 게 아니라 좀 섞어서 이렇게 절충해서 쓰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리더십의 스타일에 대한 영향이라고 해서 리더십은 스타일은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이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협력적이겠죠. 그죠? 왜냐면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저도요. 하면서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대신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는 그걸 모아서 다 들어주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업에서 오너가 결정을 내리는 거겠죠. 또 하나는 참여형 그렇고 권위형은 리더십의 수직적인 형태, 규율과 규칙 중심으로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밖에 공무원이나 교육기관이 약간 아직까지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이거 뭐 사조직이나 뭐 돈을 벌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정부에서 준 그 어떠한 보조금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학생들의 입장을 다 고려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어려운 거죠.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수직적 규율적인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어떻게 스타일이다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직의 성공이나 직업의 어떤 만족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요소들은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상호작용이 될 수가 있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의미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약간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야기식으로 제가 많이 풀기는 했습니다. 어, 시험을 보게 되면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이 틀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구성이나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직이나 어떤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의 의미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나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죠. 근데 이런 것도 또 들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쉽게 이야기식으로 뭐 학교 얘기도 해가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빨리 귀에 좀 들으시기 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운영 계획이나 공급망에 대한 관리를 준비해 갖고 와서 운영 계획의 수립이나 생산이나 공급망에 대한 관리. 공급망은 뭐 기업체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품질의 관리,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서 남에게 팔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